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가업 승계와 관련된 요즘 세미나나 특강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나 특강 혹시 들어보신 분? 가업 승계나 관련해서 세미나나 특강 혹시 뭐 그 분야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어떤 일 하세요? 가업 승계와 관련해서는? 매니저 하고 있습니다. 또 예, 가업 승계와 관련해서 통상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개인 자문 같은 것도 하시고 컨설팅 같은 것도 하고 그러시는 거죠. 가업 승계 분야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꼭 세무 문제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라는 거는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세법을 전공하다 보니까 세무 전략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자 하는데 내용을 혹시 자료를 잠깐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꼭 세무 문제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업 승계 오늘 2시간 특강으로 가업 승계 전반에 대해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가업 승계와 관련된 어떤 틀, 그다음에 가업 승계를 바라보는 체계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업 승계라는 거는 뭘까요? 가업 승계하고 또 가업 승계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상속, 그렇죠? 가업 승계랑 상속이랑 같은 점은 뭘까요? 다른 점은 뭐고? 증여하고도 상관이 있지 않아요? 물론 당연히 증여하고 상속 증여는 보통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가업 승계하고 상속하고는 어떤 점이 뭐 다른 점도 있고요. 다른 점은 조금 이따 계속 설명해야 할 건데 같은 점은 뭘까요? 같다라고 해야 되나? 가업 승계하고 상속, 가업 승계하면 상속이 떠오르죠. 어떤 거죠?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가업 승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가업 승계와 관련된 세무 전략, 가업 승계에 대한 전체적인 절차들이랑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가업 승계와 상속 어떤 거일 것 같아요? 괜히 아는 척했죠? 어떤 거인 것 같아요? 가업 승계와 상속. 어떻게 보면 뭐 간단한 이렇게 원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 다들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가업 승계와 상속? 다음 세대로 뭔가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속이라는 거, 가업 승계라는 용어도 그렇고 상속이라는 용어 자체를 보면 다음 세대로 뭔가를 이전하는 것을 머릿속에 먼저 그려놓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업 승계 이해, 민법과 상속의 대책 이런 순서로 할 거예요. 근데 법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뭐 어떤 법이 들어가 있어요? 민법, 상법, 세법. 근데 민법, 상법, 세법 다 어려운 과목인데 제가 어떻게 이걸 다 가르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민법, 상법, 세법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특강을 통해서 좀 생각해보고 가시면 그걸로도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원래는 이 부분을 자료 집에서는 제일 뒷부분에다 넣어놨어요. 근데 앞으로 가져온 이유는 강의를 하다 보면 사실 제가 마지막에 꼭 여운을 주고 싶은데 마지막 가면 급해져가지고 다 생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져왔는데 혹시 상속자 드라마 보신 분? 여기 이제 뭐 여성분들은 주로 보셨을 거고 워낙 가업 승계와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바쁘셔서 아마 못 보셨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속자라는 드라마 내용을 보자고 하는 거는 아니고 여기 있는 내용들 보면 위에 보시면 경영상속자가 있고 주식상속자가 있고 명예상속자가 있고 사회배려자라는 용어는 뭐 여기 그냥 이 그림을 제가 그리기가 어려워서 그냥 가져온 거니까 위에 부분만 생각을 해봅시다. 경영상속자, 주식상속자, 명예상속자. 제가 이제 오늘 계속 가업승계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때 가업승계란 개념을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소유권과 경영권을 승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경영권. 근데 경영권을 승계한다라는 것은 주로 경영상속자, 여기 나와 있는, 나중에 혹시 드라마 보십시오. 뭐 여기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은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뭐 그 안에 있는 갈등과 특히 우리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분쟁들 많이 있죠. 그런 모습들이 다뤄졌고, 그 다음에 주식 상속자라는 부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주식이라는 건 결국 소유권을
가업에서는 소유권을 승계한다라는 건 결국 주식을 승계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같이 가져본 거고요. 명예상속자는 그냥 넘어갑시다. 되게 불편하네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던져라. 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도 뭐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왕관의 무게라는 단어가 좀 저한테 와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으려고 하면은 상속이라는 건 뭔가 왕관을 받는 사람, 뭐 각자 뭐 여기 있는 분들도 본인들이 상속받는 것이 꼭 가업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전 세대,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는 것들이 있을 거고 본인들도 마찬가지로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려받는 것, 물려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아마 왕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왕관의 모습은 각자 다를 거고 왕관이라는 거 잠깐 뒤로 가보시면 어때요? 왕관은 보통 어떤가요? 그 미스 코리아에 있는 그 왕관은 좀 가벼워 보이는데 이 왕관은 어때요? 제가 왕관에 있는 그림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었는데 일부러 가져온 건데요. 보니까 좀 무게가 나가 보이죠. 그래서 왕관의 무게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물려받는 거, 각자 물려받는 것들도 아마 무게감이 나갈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상속이라는 것도 상속을 받는 사람, 또 상속을 해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피상속인도 마찬가지로 어떤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게감을 앞에서도 견뎌야 된다고 그랬는데 각자가 그 무게감과 관련된 것들을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가업승계든 상속이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왕관의 무게, 본인은 어떤 왕관을 물려받았으면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왕관의 무게와 관련해서 드라마는 이제 조금 잊어버리고 가업승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업승계, 지금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관과 같은 우리가 어떤 부모 세대로부터 뭔가를 상속받는 것과 관련해서 그 상속과 가업승계는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상속 분쟁이 왜 생기는가라고 제가 질문했는데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건수를 보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심심치 않게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보죠. 상속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는데 상속과 관련해서 분쟁들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상속과 관련해서 분쟁들이 주로 상속하면은 어떠한 이유로 분쟁들이 많이 생길까요? 지분 다툼, 또 세금을 덜 내려고 분쟁, 그러니까 뭐 상속인들 간의 분쟁도 있을 수 있고 상속인 뭐 납세자하고 가세관청하고도 분쟁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특히 가업승계의 경우에는 가업승계를 받으려다 보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담감도 또 있죠. 또 어떤 것들이 많이 있을까요? 근데 대부분 제가 이제 유언장을 작성하던 비율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상속할 때 왜 분쟁이 많이 생기냐면 대부분은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미국과 우리나라, 여기서 기준은 뭐냐면 중산층을 기준으로 한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리, 그러니까 유언장을 작성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유언장을 작성한다는 건 미리 준비한다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이제 상속이나 가업승계에 대해서 그 개념 자체도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 이제 사업을 하고 나서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열심히 사업을 일으키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면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보면 나중에 창업자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거나 또 준비를 하지 못하다 보면은 그걸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주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준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가업승계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적인 상속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가업승계는 더더군다나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가업승계와 관련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오늘 오신 분들도 어떤 가업이든 상속이든 본인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죠. 준비하기 전에 가업승계, 아까 제가 가업승계와 상속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가실 때 아마 가업승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많이 공부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셔서 가업승계라는 용어가 무엇인지 또 가업승계를 어떻게 준비해가는 절차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용어는 확실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개념 정의는. 가업승계는 뭐 크게는 사실 경영의 승계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유권의 승계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밑에 있는 것처럼 뭐 경영자의 신념, 뭐 기본적인 목표, 가치관 이런 것들도 큰 넓은 의미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업의 승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경영권의 승계와 그다음에 재산권의 승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죠. 경영권하고 우리가 소유권하고는 재산권의 승계는 굉장히 다른 문제죠. 경영권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경영권. 앞에서 저기 상속자 드라마 나와 있었죠. 경영권은 대표이사죠. 그렇죠? 대표이사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죠? 기업의 경우는 대표이사를 누구로 할 거고 그 가업의 오너가 누군가죠. 그러니까 오너를 어떻게 세워 나가고 그 다음 세대로 경영권. 근데 경영권만 승계하는 게 가업 승계는 아니에요. 경영권하고 재산권도 두 가지가 같이 승계되는 게 가업 승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업 승계의 의미를 이제 조금 머릿속에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들 아까 앞에서도 어떤 분이 가업 승계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세법적인 거, 세금이라고 하죠. 그렇죠? 세금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가업 승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우리 2000년대 후반 그리고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금 문제가 들어온 건 2008년도죠. 그래서 2008년도 이전부터 물론 연구는 됐었고 실제 관심을 갖게 됐던 거는 이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에 있어서 대책이 마련되면서부터예요. 근데 세제에는 세법상 가업승계의 의미는 조금 제가 다르게 써놨어요. 앞에 있는 가업승계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래도 또 개념이 중요하니까 조금 이따 우리 세법과 관련해서도 설명을 할 거니까 잠깐 가업승계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보면은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증여 또는 상속에 의하여 기업의 경영권, 소유권을 가족 중에 선정된 다음 세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거라고 제가 써놨어요. 아까 어떤 분한테 근데 세법에서는 이제 뭐 가업승계라는 말도 있고 또 여러분들 기사에서 뭐 기업승계라는 말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가업승계라고 하는 이유는 세법 꼭 가업승계나 기업승계나 어떤 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세법적으로 법률적으로 개념 정의를 가업승계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가업승계와 또 가업상속하고도 구별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업승계하면은 제가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가업승계하고 가업상속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가업승계, 그다음에 상속세 증여세법에 있는 가업상속이 가장 좁은 개념이에요. 가장 좁은 개념인데 사실 이게 제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전부인 양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업승계하면 세법상 세법상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증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상속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가업승계라고 생각하는데 가업승계 중에서 가장 제한적이고 세법에 있는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승계 방법은 승계가 될 수 있는 회사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책이나 여러 가지에서도 보고 기사에도 나오는 것들은 세제상 혜택을 받는 가업승계만을 가업승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훨씬 더 넓은 의미의 가업승계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법상 가업승계하고 실제 우리가 많이 쓰는 가업승계하고는 좀 구별된 건데
여기서 보면 무상으로 이전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늘은 개념적인 것만 알고 좀 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상속세, 증여세도 공부할 거고 또 민법이나 상법도 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저는 처음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것들만 오늘은 개념적인 것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계기가 돼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가업승계 절차와 관련된 거는 책들을 보시면은 사실은 가업승계 절차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제가 이렇게 4단계, 5단계, 6단계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가업승계 절차가 이렇게 쭉 보시면 처음에는 현황 파악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단계가 상속 재산을 평가하는 거고 후계자 선정하는 거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이거 개념 오늘 다 설명할 거는 아니고 여러분들 자료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 쭉 보시면 가업승계 절차가 어때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1단계, 2단계, 3단계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복잡하다. 그쵸? 가업승계 절차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1단계, 2단계, 3단계 가보면은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가업승계? 이 절차대로 준비하고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년 정도? 1년 정도 가지고 저기 다 할 수 있을까? 재산 평가하고 후계자 선정하고 다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보통 지금 기업에서는 그 오너들이 갖고 있는 재산 이런 걸 세금을 다 내기 때문에 예. 이제 그 관리해주는 사람들이 관리해주는 사람들이 다 이미 세무 전략이랑 뭐 후계자 선정이랑 다 한다. 기획실이나 비서조직에서 이제 자, 내 아들 줄 테니까 한번 자료 정리해봐라 그런 거는. 그러기까지 언제부터 시작했죠, 보통? 보통 언제부터 S그룹도 시작됐다고 보통 해요? 처음에 비상장 주식 97년도 때 95년도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2세대가 물려받자마자부터 승계를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 상속자라는 드라마를 보여드렸던 이유는 거기에 있는 상속자들이 다 몇 살인 그 주인공들이 연령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죠? 18살이에요. 18살이에요. 왜 제가 이제 보여줬냐면 과거에 1세대 창업주들은 거의 본인들이 50세, 60세 넘어서부터 그제서야 승계 과정을 준비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본인 2세대들이 늦게 물려받았을 때 오는 폐해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을 때 갖고 있는, 이건 뭐 세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그 다음 세대에게 준비하는 거 언제부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을 하고 본인이 물려받은 다음부터는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가업승계는 나중에 어느 정도 사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물론 가업을 물려줄 수 있는 가업이 되기 위해서는 가업의 가치가 높아야 돼요. 전제 조건은 가업의 가치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물려받으려고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업의 가치를 높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되는가? 준비 시점을 설정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가업 승계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아야지 그럴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준비를 해가겠죠. 물론 뭐 그룹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뭐 고문 변호사가, 세무사가, 회계사가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이따 살펴보지만 결국에는 모든 의사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본인이 하죠. 가업을 물려줄 수 있는 본인이 해야 되고, 물려주고자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그림은 본인이 계속해서 구상하고 그려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세부적인 문제는 뭐 어떻게 승계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를 후계자로 선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토의하고 같이 준비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는
꼭 1단계를 거치고 2단계를 거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씩만 봅시다. 그러니까 주식 보유 관계를 사실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중소기업, 우리나라 기업에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의 수는 퍼센티지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100%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90%. 그 다음에 70%, 80%. 예? 98%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저기 하는 것 같은데 99%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세법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법인세법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거가 있어요. 근데 사업을 많이 하신 분들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요성을 알죠. 본법이 중요한 건 본법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특례나 혜택을 받으려면 다 어디에 있냐? 조세특례제한법에 있어요. 근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뭐냐면 중소기업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던 가업상속공제나 이런 것들도 다 어디만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중소기업만 그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큰 기획실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근데 생각보다 중견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승계제도, 세무제도가 생기고 나서 2008년부터 거의 매년 한 40건에서 50건 정도는 사실 세법을 특례를 이용해서 승계를 받았어요. 신청을 했어요. 물론 나중에 보지만 신청을 했다고 해서 사실 사후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업승계가 완전히 세제 혜택을 받았다라고 하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그래도 이 제도가 되게 관심을 받게 됐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교육도 되고 있고 실제로 매년 한 40건에서 50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앞으로는 이 제도가 처음에는 지금은 최대 300억까지 최소 100억에서 30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과거엔 처음엔 40억부터 출발했는데 계속 공제 범위도 넓어지고 있고 엊그젠가 기사를 보니까 대기업도 가업상속공제 허용해달라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럴 정도 예? 아니요, 아직 300억이에요. 500억으로 500억부터 500억으로 그래요? 예, 그건 확인해보죠. 어쨌든 예, 제가 미처 확인 못했을 수도 있어요. 300억으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중요한 거는 공제 범위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고요.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관련해서 근데 여러분이 말했던 것처럼 현황파악에서 주식 보유 관계 처음에 보통은 어떤 거냐면 기업들 중에서 창업주가 갑작스럽게 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든지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거래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다 파악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 깊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속재산, 상속세의 문제는 사실은 가업승계에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상속세 분야는 세제와 관련된 분야는 어떻게 보면 상속세와 관련된 증여세와 관련된 제도를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근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재원,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미 어떤 가업승계 체계가 다 잡혀 있는 상황에서는 절세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적어요. 왜냐하면 상속제도라든가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증여세와 관련해서도 완전 포괄주의도 도입됐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훨씬 더 치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절세하는 대책을 연구한다라는 것보다는 그 이전 단계에서 연구해야 될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뭐는 알아야 될까요? 이전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은
후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뭐 상속의 방법을 할 것인가 증여의 방법을 할 것인가 뭐 이전 사전 단계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상속세액을 계산하는 거는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전 단계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상속세를 납부할 추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도 재원 마련과 관련된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후계자 선정의 문제는 뭐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승계 방법의 결정, 그다음에 가업승계 계획서 작성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승계 방법의 결정과 관련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승계 방법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으로 뭐 그 어떤 방법들이 여러분들은 여기 제가 쭉 써놓긴 했지만 상속하는 방법 있고 증여하는 방법 있고 아니면 회사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 또다시 매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들은 이런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 다른 방법들을 제가 열거를 해놨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승계 방법에는 이것만 있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봐야 될 방법들 중에 뭐 유언, 후계자의 자사주 매입, 그다음에 종류 주식의 발행, 보험 신탁. 최근에는 신탁도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보험 신탁, 뭐 종류 주식 이것과 관련된 것들은 세법적 지식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세법적 지식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제도들을 잘 알아야만이 승계 방법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중요한 부분들은 뭐 종류 주식이나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각의 구체적인 활용 방법은 앞으로 좀 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수업도 하고 그러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책도 사보시고 해야 되겠지만 이런 방법들을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속이나 증여나 양도 이런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로는 다른 나라에서도 사업 승계하는 거는 상속이나 증여의 방법보다는 이런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뭐 종류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활용하는 경우에 활용해서 사업 승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대표적인 예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사업 승계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세법을 전공했어요. 그러긴 하지만 사업 승계의 핵심은 제가 위에다 조금 원고를 바꿨어요. 상법이라고 했던 거는 상법에서 말하는 아까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나 그다음에 사실은 여러 가지 지주회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보통은 다 상법적인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아까 또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도 대표이사를 선정하고 어떻게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인가 또 대표이사의 보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대부분 세법적인 문제, 세법은 오히려 이제 계산하는 문제이고 아까 말했던 특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면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건 어디에 있냐면 상법상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상법상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세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절세 대책이나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민법상 문제도 되게 중요하죠. 아까 말했던 상속 분쟁을 뭐 예방하기 위해서 유언장을 작성한다든지 또 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상속인들 간에 주로 이제 조금 보면 상속인들 간에 주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들은 어떤 경우들이 있죠? 특히 이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제가 드라마와 관련해서 드라마를 왜 가져왔냐면 드라마에서도 두 아들이 있어요. 승계를 누구한테 보통 승계를 두 사람이 승계를 하지 못하잖아요. 경영권은.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문제들로 분쟁이 생겨요. 근데 상속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특히 가업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가업을 물려받으면 나머지 자산들은 다른 상속인에게 배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같이 또 배분을 하더라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또 여러분들 특히 상속분과 관련해서는 유류분과 관련해서 많이 다툼이 있는 거 아시죠? 유류분 제도 아시죠? 한 사람한테 다 가업 승계를 위해서 물론 어쩔 수 없이 가업을 위해서 한 사람한테 다 집중적으로 물려주더라도
결국에는 남아있는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유류분 제도예요. 그러니까 유류분 때문에 옛날에는 유류분 제도, 상속분이 없다라고 시집간 딸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집간 딸에게도 제도가 있다라는 걸 알고 뭐 막 30년 후에 40년 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법, 세법 이렇게 민법 제가 이렇게 나눠놨던 거는 이렇게 뭐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쭉 책들을 보고 또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지식들을 봤을 때는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각각의 법들이 다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제가 세세한 지식들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업승계를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야 돼요. 나중에 가서는.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해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할 때는 상법, 세법, 민법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세법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상법에서는 어떤 근데 법법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법법 하니까 부담스럽지만 사실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제도화되어 있고 그 제도를 모르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제도의 뭐 이론적인 무슨 학설까지는 모르더라도 이 제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제도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특히 가업승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공부하고자 할 때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결국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누구나 하는 가업승계를 하게 되면 똑같이 세금 낼 거고 또 세금을 재원을 못 마련해서 가업승계를 제대로 못할 거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또 그리고 뭐 본인 세대 때 다 못한다면 다음 세대 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던져주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공부해 가느냐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가업승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민법, 그다음에 상법, 세법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민법, 상법, 세법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만큼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것들이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가업승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개념이 잡혔나요? 어때요? 가업승계에 대해서 머릿속에 개념이 잡히셨어요? 그쵸? 그러면 다음으로 가봅시다. 가업승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좀 잡히셨죠? 근데 사실은 그 다음부터 민법과 관련된 거는 다 하나씩 뭐 가업승계와 관련된 이야기들만 하는 게 기초적인 지식들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지식들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흐름상 넣어놓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것들은 좀 넘어갈게요. 그 상속과 관련된 거, 뭐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상속 순위, 가업승계에서 상속 순위는 중요하죠. 어떨 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속 순위가 쭉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상속도 그렇고 증여도 그렇고 이런 순위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업을 남편과 아내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남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 아내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조금씩 달라질 수 있죠. 그 가업에 대해서 남편이 50% 그 기업의 50% 주식을 갖고 있고 아내가 50%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이 먼저 그 사망을 해서 아들이 그 50%를 받고 또 아내가 또 사망을 해서 50%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의 소유 관계에 따라서 누가 먼저 사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순위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과 동순위이다. 최근에 민법 왜고된 게 있죠. 배우자가 지금 이제 상속분을 한번 볼까요, 먼저? 상속분을 어떻게 분배하는가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정상속분, 법정상속분, 균분상속주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당연히 아실 것 같긴 한데, 그쵸? 아시죠? 지정상속분. 유언에서 상속을 하면은 유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먼저 유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법정상속분, 법에 정한 대로 유언이 없는 경우에
그렇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에 정한 대로, 법률에 정한 대로 하는데 법률에서는 어떻게 정했냐면 상속인간에는 똑같이 금분한다.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배우자가 다른 공동 상속인의 5화를 가산했어요. 그러니까 1대 1대 1이면 배우자는 1대 1대 1.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전체 자산에 어떻게 한다고요? 50%를 배우자 먼저 주고 똑같이 다시 1대 1대 1.5 나머지 50% 가지고 한다라는 게 최근 입법 예고된 부분이에요. 근데 상속 분배 관련해서는 사실 민법적인 분배 문제는 저는 민법 전공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줄 거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상속의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너무 당연한 거인데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기초적인 지식이. 어떤 거냐면 지정상속. 지정상속이라는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언을 하면 유언이 가장 먼저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사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의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협의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인들 간에 알아서 협의하면 협의 분할이 그 다음 효력이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분쟁이 가면 뭘로 따진다? 법정 상속분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상속분이 사실은 우리 잘 모르고 지나가는 이유가 대부분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협의 분할하기 때문이에요. 협의 분할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 상속인 간의 상속 지분과 다르게 하여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협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과 관련해서도 되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상속인 간에도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속인 간에도 다시 다시 분할을 하게 되면 증여로 인정받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협의 분할해서 상속세 신고 이전에 증여를 분할을 할 때만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상속인 간의 재산이 이전이 돼 있으면 그거는 증여가 돼요. 그러니까 협의 분할을 해서 보통 자산을 부모가 뭐 12억이면 현금으로 12억 이렇게 딱 놔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아파트 6억짜리 하나 있고 뭐 토지 4억짜리 있고 현금 있고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으면 뭐 큰아들 얼마만큼 가져가고 그러면 토지 가져가고 아파트 이렇게 분배를 하잖아요. 뭐 장남하고 같이 살았으면 아파트는 장남이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는데 나중에 서로 간에 분쟁이 생겨서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 분할이 안 됐을 게 법정 상속분으로 가기 때문에 협의 분할 제도를 잘 이용해야 되고 그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유언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순서를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흐름이 가고 있는지를 그 다음에 설명할게요. 법정 상속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만약에 유언장으로 뭐 그거 있죠. 뭐 첫째 아내가 있고 둘째 아내가 있는데 첫째 아내 자녀도 있고 둘째 아내 자녀도 있는데 내가 둘째 아내만 뭐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둘째 아내 자녀만 사랑해서 나의 모든 재산은 둘째 아들에게 뭐 그 아내의 아들에게 다 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 그렇게 유언장을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뭐가 있냐면 피상속인 유언에 상관없이 일정 부분을 보장해 주는데 그 보장해 주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실 가업 승계는 그 가업을 오롯이 한 사람한테 다 승계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다른 자산들이 없으면 그러면 다른 남아있는 상속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이 유류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고 승계 절차를 짰을 때는 항상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유류분이라는 거는 법정으로 정해놓은 상속분의 2분의 1이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배우자의 경우에는 전체 50%에다 또 1.5가 가산을 되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배우자한테 먼저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들 중에서도 가업을 갖고 있던 남편이 먼저 사망을 하는지 아니면 아내랑 가업 동일하게 지분을 갖고 있어서 사망을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지분율과 관련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민법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유류분 제도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유류분 제도도 머릿속에 또 유류분 제도 말고 어떤 게 또 있을 민법에서 또 중요하냐면 여기다는 제가 제외를 시켰나요? 기여분 제도, 기여분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하냐면 민법에서 뭐 부모님들을 모시고 살았거나 뭐 병간호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하는데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냐면 가업을 일으키는데 기여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여분을 산정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런 것과 관련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류분, 기여분. 사실은 법률을 공부하다 보면 뭐 여기서 법학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법률 공부하신 분들 많은데 법률을 공부하다 보면 원칙은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원칙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유류분이나 기여분 같이 특례로 나와 있는 제도들이 원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외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들이 훨씬 실무에서는 훨씬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유류분, 기여분 우리도 공부할 때는 오히려 그렇게 크게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인데 나중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과 관련해서는 그 상속과 관련해서 관련된 거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뭐 되게 상속과 관련해서도 더 다뤄야 될 것도 굉장히 많겠죠. 근데 뭐 넘어갑시다. 그 다음으로 증여 관련해 가지고는 증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증여도 뭐 이야기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밑에다 막 그림까지 그려놓은 거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뭘 강조하려고 한 것 같아요? 증여는 계약이에요, 계약. 중요한 거는 계약이라는 게 계약과 단독행위, 법률행위에서 단독행위하고 계약하고는 뭐가 틀리죠? 혹시 뭐 그래도 들어보신 분들? 의사표시가 일치가 돼야 되는 게, 그쵸? 계약이 성립하려면, 그쵸? 계약은 청약과 승낙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가 불일치하지 않도록 일치가 돼야 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근데 왜냐하면 계약으로 의사가 됐을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세법에서는 이 증여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증여의 개념이 과거에는 민법상 증여의 개념과 똑같이 일치시켰는데 사실 우리나라 증여세법 혹시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증여세법 가서 공부해 보시면 증여세법 규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게 복잡하게 된 것들은 지금 현재 아까 말했던 재벌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자본거래를 통해서 증여를 다음 세대로 합니다. 일명 변칙 증여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 사후적으로 증여의 개념을 계속 넓혀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증여의 개념이 굉장히 넓어졌는데 처음에는 민법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증여의 개념이 2조 3항상 이렇게 제가 어려운 법률 조항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증여의 개념이 굉장히 넓어져서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업승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회사법상 뭐 조직 변경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본거래를 통해서 증여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보다 좁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오신 분들은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가르쳐 주길 바라서 여기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어떤 분한테 가서 어떤 변호사들한테 가서 하더라도 실제로 절세 방안이 그렇게 과거에 비하면 왜냐하면 그동안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들을 그 몇몇 그룹들이 계속 하면서 개발을 했는데 개발한 것들이 다 그 후에 그 관련된 규정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일반인들의 머리로 해가지고 자본거래를 해서 증여세를 회피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 증여세를 줄인다? 오히려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탈세하는 경우가 맞겠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는 실제로는 줄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증여 오신 분들 중에는 절세 대책을 가르쳐 달라 이럴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증여나 이런 자본거래를 통해서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세제 분야보다는 그 이전 단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민법까지 좀 살펴봤고요.